의식에 관한 양자역학의 통찰. 인간의 의식과 물리적인 세계의 연관성은 인간의 의식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철학자나 뇌과학자들만이 아니라 물리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해왔다. 인간의 의식과 물리적인 세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진 위그너는 의식이 있는 인간의 관찰만이 파동 함수를 분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의식이 물질의 존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이젠베르크와 보코펜하겐 해석 이래 현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100여 년이나 지난 오래된 상식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뉴턴의 고전 역학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일반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이다. 나의 의식이 물리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니,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아온 일반인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다. 양자역학에서 의식을 지닌 존재가 관찰을 해야 물질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가느다란 두 개의 슬릿이 있을 때 전자가 어느 슬릿을 지나갔는지 관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의식을 지닌 존재가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한 것과 비슷한 중첩 상태에 놓이고 마치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러다가 인간이 관찰하면 파동 함수는 붕괴하고 마치 입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인간의 의식이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질의 상태가 의식을 지닌 존재의 관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은 데카르트나 칸트적인 세계관에 함몰된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물질의 상태가 의식. 한 곳에 사라진 입자가 다른 곳에서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을 거슬러 나아진 것이 먼저 것의 상태를 결정하기도 하며,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의 모습이다. 거시적인 세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미립자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몸, 지구, 우주 전체가 모두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양자역학의 이론을 기묘하게 느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양자역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직관이나 상식이 사실과는 다른 세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자역학이 슬쩍슬쩍 드러내는 또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모습과 사실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지녀왔던 직관과 상식이라는 환상에 더 익숙한 것일 뿐이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립자의 세계는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일상생활과 별 관련이 없는 기묘한 이야기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았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인 반도체는 고전역학으로 다룰 수는 없고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성질은 전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양자역학의 현상이다. 반도체는 물론 인터넷, 와이파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GPS, 레이저 광선 등도 모두 양자역학 덕분에 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양자역학 기반 기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하고도 내비게이션으로 길도 찾아가는 상식적인 일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쉬지 않고 숨을 쉰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설명되는 현상이다. 산소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실려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동한다.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 산소 에너지 대사 과정 등 모두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DNA 역시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에 되는 DNA 전기영동법 역시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실제 우주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들이다.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세계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직관이 실제 우주의 모습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학과 생물학은 별도의 연구 대상을 다루는 별개의 학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동일한 세계관과 접근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통합되고 있다. 물리학의 근본 법칙을 통해서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전자에 대한 분자 생물학의 접근이나 광합성 가정에 대한 양자역학의 설명 등이 그러하다. 물리학과 생물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슈레딩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양자역학의 기초를 놓는 슈레딩거는 1944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계 안이라는 공간에 또 시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생명현상도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레딩거는 원자나 미립자 단위에서 생명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학적인 법칙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 원리는 양자역학 원리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 책은 많은 과학자에게 생명현상과 물리현상을 동일한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었다. 실제로 훗날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왓슨과 크릭터 슈레딩거의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현대의 생명과학은 이제 완전히 슈레딩거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생명현상 같은 개념을 굳이 고수하지 않아도 모든 생명현상에 대한 단일한 물리학적인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 함수는 양자역학 법칙에 따라서 변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확률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우주 파동 함수의 일부가 붕괴했다는 뜻이다. 인간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사실은 인간의 의식작용 자체가 양자적인 신경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의식의 특성.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펜노즈와 같은 물리학자는 인간의 의식이 미립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의식작용 자체가 일종의 양자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펜노즈와 헤머로프에 따르면 우주 파동 함수가 일부 붕괴하는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신경세포의 미세 소관을 구성하는 튜블린 단백질에서도 파동 함수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튜블린 안에서 양자가 스스로 붕괴하는 객관적인 수축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우연히 양자 결마점이라는 조화로운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양자 중력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자 중력은 신경세포 속 다른 곳에 위치한 양자들을 이끌림 현상을 통해서 집약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미립자 세계에서 조랍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결국 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의식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벨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과 기사 자기까지 받은 저명한 물리학자가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논증하며 인간의 뇌가 마치 양자 컴퓨터처럼 의식을 생산해낸다는 주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득력 있게 해나가자 많은 사람이 당황했다. 논란이 있기는 하나 살아있는 신경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미립자의 작동 방식에 관한 이러한 주장을 실험으로 입증해내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입증도 어렵지만 틀렸다고 반증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수리 물리학자인 펜노즈의 이론은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물론 테그마크와 같은 물리학자는 펜노즈와 헤머로프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인간 안에서 양자 결마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아서 신경세포의 작동과 연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판의 여지다. 한마디로 인간 안에는 결코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헤머로프와 펜노즈는 자신들의 이론을 재정비하고 재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적인 신경작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이 그동안 축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이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도 있다. 스텝은 고전 물리학적인 관점으로는 뇌의 작동 방식과 의식작용을 설명할 수 없으며 양자역학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펜로즈 등과 같은 입장이다. 특히 하이젠베르크와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 전통이 의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하지만 스텝은 미립자 리베스레스의 양자적 결맞음 등으로 의식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식을 두뇌 전체의 양자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이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카파토스는 스텝과 마찬가지로 코펜하겐 해석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좀 더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 인간의 의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우주적인 의식의 표현을 뿌리나는 것이다. 나와 너의 개별적인 의식이 서로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인 의식이 나와 너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카파토스의 우주적인 의식의 개념은 인도 철학의 핵심적인 보편적이고도 순수한 의식의 개념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재해석해낸 것으로 보인다. 펜로즈와 헤머로프처럼 의식을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자현상을 의식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카파토스에게 있어서 우주는 곧 의식적인 우주이며 인간적인 우주다. 카파토스에 따르면 우주적인 의식의 기본 작동 방식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완성, 창조적인 상호작용성, 진화성, 숨겨진 전체성, 우주적인 통계성, 반복 유사성. 이러한 우주 작동 방식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의 작용 방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세포 하나하나는 서로 보완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성을 지니며 끊임없이 진화한다. 카파토스의 주장대로 우주의 존재 기반이 의식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우주적인 의식의 한 부분이라면 인간의 경험이 생산해내는 킬리아는 결국 감각의 문제이므로 의식보다는 몸이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이 몸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몸은 우주적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다. 우주는 인간 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킬리아와 어포던스로 생산된 것이다. 이 우주는 물론 인간의 우주다. 점차 많은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의식에 대한 이론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의식과 물질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보편적인 이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물리학자 위그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각 개인의 의식에 따라서 각자 서로 다른 우주에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고 만약 우주가 하나라면 모든 사람의 의식도 다 연결된 하나라고 보아야 하는가? 위그너의 친구 고양이 상자를 관찰하는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위그너는 친구 실험실의 문 밖에 있다. 실험실 안에 있는 위그너의 친구는 고양이 상자를 열어서 상태를 확인했다. 따라서 파동함수는 붕괴하고 고양이는 죽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실험실 밖에서 위그너는 아직 실험실의 문을 열지 않았다. 따라서 고양이의 생사가 위그너 친구에게는 결정되었으나 위그너에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위그너가 실험실 안에 있고 그의 친구가 밖에 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건물 밖에서 지켜보는 제3자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의식은 모든 연결된 하나의 존재라는 관점도 있다. 의식의 본질은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의 통일된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개인의 몸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마치 의식은 전선을 흐르는 전기요도 같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전선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수많은 전구가 달려있고 제각기 빛을 발한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전구는 마치 각각의 사람들처럼 구분될 수가 있고
저마다의 특색과 색깔과 수명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발현되는 존재들이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정거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모든 정거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위그너의 친구가 관찰하는 결과는 곧 방문 밖에 있는 위그너가 직접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기자와 전 인류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은 직접 고양이를 관찰하지 않았지만 위그너 친구의 관찰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의식과 감정을 지닌 나 자신을 관찰하는 배경자 역시 위그너의 친구와 비슷하다.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1이 있어야 2가 있을 수가 있고 2가 있어야 3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말하자면 3자 관계는 양자 관계에 선행한다. 셋이 있어야 둘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이 변증법적인 논리의 기본 원칙이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한다. 양자 관계 외부에서 그 둘을 묶어주는 제3의 존재가 있어야만 둘이 존재할 수가 있다. 예컨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면 제3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르트르는 존재론적으로나 항상 양자관계에 선행한다고 통찰력 있게 주장했다. 두 개의 개체가 일정한 관계에 돌입해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려면 그들을 묶어주는 제3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현대과학은 과거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의식에 대한 개념을 상당 부분 파괴해버렸다. 특히 뇌과학은 인간의 의식이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의식의 후보들 가운데 순간순간 선택되는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이고 선택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추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실상 모든 것이다. 의식은 언제나 외부 존재를 향해서만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내부를 향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각정보뿐 아니라 내부에서 올라오는 내부 감각정보도 의식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의식의 특성과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 단일성, 동시성, 연속성, 체화성, 수동성, 의식에 관한 믿음과 환상들, 우리는 나는 이러저런 사람이다 라든가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 라든가 나는 이러한 느낌이 든다 라는 등의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이때 나는 이라는 저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곧 나라는 의식이다. 나라는 의식은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나만의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다고 믿는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여러 개일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존재라고 굳게 믿는다. 오감을 통해서 얻는 여러 종류의 감각 정보를 통해 나는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세상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어린 시절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나는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내 몸을 통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외부 세계의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확고하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이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기는 매우 힘들다. 확고한 오랜 믿음이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러한 믿음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다른 현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자의식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과연 확고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많다. 특히 최근의 뇌과학 성과들은 나라는 의식이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암시한다. 나라는 의식의 여러 특성이 발견된 것은 모두 뇌의 특성 부위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을 통해서이다. 의식의 특성들은 자연적이고 고정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뇌의 오랜 습관이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꾼다고 할 때에 나는 의식의 기반을 둔 나이다. 즉 나는 곧 나의 의식이다. 따라서 의식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나를 잘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적어도 나의 내가
나의 의식에 어떤 특이한 환상들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일성, 나는 하나의 실체다라는 환상. 시각 정치로 보내고 귀는 고막이 감지하는 공기의 진동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 청각 정치로 보낸다. 의식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인 정보들을 수시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인식 자체가 생겨나는 것이 곧 내가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의식이라고 부른다. 지금 손뼉을 쳐보라.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는 손뼉 소리가 들리며 손바닥끼리 마주치는 촉감이 전해진다. 시각정보, 청각정보, 촉각정보 등 완전히 이질적인 정보가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서로 다른 뇌 부위에 전달이 된다. 손뼉을 치는 순간에도 뇌에는 심장이나 내장으로부터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또 박수라는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뇌의 여러 부위에서 처리되고 있다. 뇌는 시각각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손뼉을 치는 것과 관련된 정보들만 한데 묶어서 박수라는 하나의 사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곧 의식이다. 인지과학적인 드넷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 뇌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면서도 그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우리 뇌는 여러 정보를 통합한다기보다는 일부만 취사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 드넷의 입장이다. 인지심리학자인 뇌과학자인 스타니 슬란드 드한너는 바스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의식은 왜 그러한 일을 하는가? 왜 자신의 내면적인 경험을 사회적인 교약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준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일까? 드한너에 따르면 우리 몸과 뇌는 수많은 감각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한다. 텔본 증후군의 제이슨이나 시각정처 손상 환자 지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뇌에서는 여러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만 의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떠오른다. 그것이 곧 의식이다. 의식은 감각 정보를 뇌의 다양한 부분으로 넓게 퍼뜨려서 처리되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기억학도 하고 해석도 하고 각색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타인과 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동시성 정보 발생의 시차를 편집하는 뇌, 우리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